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음은 좀 편안하셨습니까? 창밖을 보니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밤 공기가 제법 차갑네요.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셨는지 저녁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참 묘하죠. 젊을 때는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게 싫다니만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그게 또 그렇게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키워보기도 하고 괜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해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픈 곳이 늘어나니 예전처럼 편하게 불러내기도 미안해지곤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돋보기를 쓰고 앨범을 뒤적이다 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박수받았던 기억보다는 내가 참 못났었던 기억,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뱉었던 기억, 그런 것들만 유독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고, 그때는 내가 무조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어른들 말씀을 그때는 왜 그렇게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지키려고 했던 자존심이라는 게 세월 지나고 나니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처럼 가벼운 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내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 밤잠 설치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데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에 차마 지우지 못한 전화번호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전화를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번호가 되어버린 사람 있으신가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어렵다고 입안에서만 뱅뱅 돌리다가 끝내 삼켜버렸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유독 그 지나간 얼굴들이 눈에 밟혀서 쉬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 오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옛날 생각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 후회하고 아파하다가 결국엔 그 그리움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적막한 방 안에서 혼자라고 느끼실 때 오늘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작은 말동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한 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때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맨주먹 하나로 서울 바닥에서 같이 뒹굴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국물까지 나눠 마시던 그런 사이였지요. 그 형님은 참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또 나중에 우리가 제법 돈을 벌게 된 시절에도 항상 똑같은 구두만 신고 다녔습니다. 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나는 볼품없는 싸구려 구두. 가죽이 다 해져서 구두약을 아무리 발라도 광이 나지 않던 그 낡은 신발 말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남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그 형님의 낡은 구두가 마치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가난의 꼬리표 같아서 화를 내기도 했었죠. 형님, 제발 그 구두 좀 갖다 버려요. 남들이 흉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정도 사시는 형편은 되잖아요. 제가 짜증을 낼 때마다 형님은 그저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아직 신을 만하다, 편해서 그렇다 며 닳고 다른 구두 뒤축을 고쳐 신고 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형님이 왜 그 낡은 구두를 버리지 못했는지, 아니 버리지 않았던 건지.
저는 형님의 그 고집이 답답했고 형님의 그 느릿느릿한 걸음걸이가 속이 터졌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저는 더 빨리 가자고 했고 형님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가 얽히고 자존심 싸움이 번지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못을 박았지요. 그렇게 형님이 제 곁을 떠나고 우리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문득문득 형님 생각이 났지만 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가 아쉬우면 연락하겠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을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떠난 빈방을 정리하다가 나온 그 낡은 구두 속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그 구두를 버리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낡은 구두와 미련했던 한 남자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대단한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때늦은 후회에 대한 고백이자 평생을 바보처럼 살다간 한 남자를 위한 뒤늦은 변명입니다. 하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마음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를 사소한 오해로 잃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툴러서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과하는 방법도 몰라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밤 지난날의 회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후회하며 사는구나.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나만 못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밤은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옆집 사는 동년배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털어놓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할 것 없으니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천천히 여러분의 옛날 생각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참 치열하게 하지만 참 뜨겁게 살았던 그 겨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1982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서웠던 해로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 세상도 아니었고 창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때 27이었고 형님은 저보다 5살이 많은 32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청계천의 한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루 종일 쇠 깎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던 그런 곳이었죠. 여러분도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다들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눈빛만큼은 참 뜨거웠던 시절 말입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아침마다 울려 퍼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불평 한마디 없던, 아니 불평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 역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성공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공장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무뚝뚝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항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말수가 어찌나 적은지 하루 종일 같이 일해도 밥 먹자, 퇴근하자 이 두 마디 외에는 듣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나 싶어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기계를 멈추게 한 날이 있었는데 공정장님한테 불려가서 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말 한마디 없이 제 손에서 스패너를 가져가서는 묵묵히 기계를 고쳐주더군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됐다, 밥 먹으러 가자. 그게 다였습니다.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그 투박한 위로가 낯선 서울살이에 지쳐있던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도 고향에 홀어머니를 두고 온 처지였고 저처럼 외로운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근처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칸방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사글세 방이었죠. 두 사람이 누우면 발 디딜 틈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찬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사온 순대 한 접시, 소주 한 병. 그걸 가운데 놓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말수가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형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으면 형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글쎄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내복이나 한 벌 해드리고 남는 돈 있으면 구두나 한 켤레 사시늘까? 소박하다 못해 짠한 대답만 하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저는요, 나중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벤츠 타고 다닐 겁니다. 그때 제가 형님 구두 100켤레는 사드릴게요. 그러면 형님은 그래, 우리 동생은 똑똑하니까 꼭 그럴 거다 하며 제 빈잔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형님에게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낡은 구두입니다. 시장통에서 샀다던 싸구려 검은색 구두였는데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가죽이 쩍쩍 갈라지고 앞코는 다 까져서 희끗희끗했습니다. 형님은 공장 안에서는 안전화를 신었지만 출퇴근할 때나 어디 나갈 때는 꼭 그 구두를 신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떨어진 헌신발인데 형님은 그게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매일 아침 구두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그 신발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엔 물도 셀 것 같은데. 형님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야, 멀쩡하다. 이게 내 발에 딱 맞게 길들여져서 새 신발 신으면 오히려 발 까진다. 그리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서울 간다고 큰맘 먹고 사주신 거라 쉽게 버리기가 그렇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하더군요. 어머니가 사주신 신발이라 닳고 닳도록 신는다는 그 마음이 투박하지만 깊은 형님의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도 좀 익혔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형님은 여전히 지독하게 돈을 아꼈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고향에 보내고 자신을 위해서는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사는 것도 벌벌 떨었습니다. 형님의 절약 정신은 생활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콩나물 살 때 50원 깎으려고 시장 아주머니랑 신랑이 하는 건 기본이고 치약은 가위로 잘라서 안쪽까지 싹싹 긁어 썼습니다. 러닝 셔츠에 구멍이 나면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어서 나중에는 원래 천보다 기운 천이 더 많을 지경이었죠. 저는 옆에서 그걸 볼 때마다 형님, 궁상 좀 그만 떠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밥도 못 먹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은 남들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 속이 편하면 그만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을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요. 주로 제가 저지른 사고를 형님이 수습하는 시기였지만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는 형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싸운 다음 날 아침이면 형님은 어김없이 해장하라며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출근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보다 더 따뜻한 그 국물 한 숟갈에 저는 또 마음이 풀리곤 했지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형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든든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기계 몇 대가 헐값에 나온 겁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 기계 인수해서 직접 해봅시다. 우리 기수이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맨날 남 밑에서 월급쟁이 노릇만 할 겁니까? 형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냐. 빚내서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형님은 안정을 원했고 저는 도약을 원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가 매달리고 설득했습니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영업 다 뛰겠습니다. 형님은 기계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사장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결국 형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고향에 보내려던 돈을 모으고 저는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모아 작은 창고를 하나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우리의 첫 사업장이었죠. 이름은 형제 정밀. 제가 우겨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죠. 사업 초기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거래처가 없어서 무작정 명함을 돌리러 다녔고 일감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납기를 마쳤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형님은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형님의 기술력 덕분에 거래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형제 정밀 물건은 믿을만하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첫 수익이 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비를 제하고 빚 갚을 돈을 떼고도 우리 손에 꽤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제가 말했죠. 형님, 이제 우리 고생 끝입니다. 앞으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요.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구두부터 하나 사러 갑시다. 그 낡은 거 제발 좀 벗어 던지고요. 형님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시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너 덕분이다. 근데 구두는 됐다.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돈을 쓰냐.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공장 크게 지으면 그때 하나 사시너마. 그놈의 나중에. 형님은 늘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에게는 그 구두가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초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다짐 같은 거였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제 사장님 소리 듣는데 거래처 사장들 만나러 갈 때 형님의 그 낡은 구두가 우리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였고 우리에게도 운이 따랐습니다. 직원을 한두 명씩 채용하기 시작했고 작은 창고에서 번듯한 공장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제 차도 생겼고 양복도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비싼 술을 마셔야 영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형님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지켰고 직원들과 똑같이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실이 생겼는데도 형님은 그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기계 앞에서 기름칠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형님 이제 관리만 하세요. 밑에 애들 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해도 형님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인다 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저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설비를 늘리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싶었죠. 주변 사장들이 다들 그렇게 돈을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빚내서 몸집 불리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형님은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형님이 소심하고 고리타분해서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기술자지 사업가는 아니야. 경영은 내가 하는 게 맞아. 제 마음속에 그런 오만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형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오늘 그쪽 이사님이랑 식사 자리인데 같이 가시죠. 근데 제발 그 구두 말고 제가 사드린 새 구두 신고 나오세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형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일식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님은 양복을 입긴 입었는데 발에는 여전히 그 낡아 빠진 뒤축이 다 뭉개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래처 이사님이 형님의 구두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형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제가 부탁했잖아요. 그깟 구두가 뭐라고 제 체면 한번 세워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며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나오다 보니까 새 구두가 발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갈아 신으라 그랬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맨날 그 소리. 지겹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촌스러워요? 이제 우리 옛날 그 공돌이 아니라고요. 제가 내뱉은 촌스럽다, 공돌이라는 단어가 형님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창피한 존재가 됐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날 형님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처진 어깨,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마다 탁탁 낡은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습니다. 그게 뭐라고 형님 발이 아픈 게 먼저였어야 했는데 내 체면이, 남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형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요. 사실 형님이 그 구두를 고집했던 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동생의 모습 속에서 자신만이라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낡은 구두는 형님이 지키고 싶었던 우리의 초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말실수가, 그 사소한 짜증이 우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극은 늘 그렇게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의 투박한 진심을 촌스럽다거나 답답하다고 무시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빠르고 화려한 것들만 쫓느라 낡고 느리지만 따뜻했던 것들을 헌 신짝처럼 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아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좀 아려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식집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쁜 척을 했다는 게 맞겠죠. 형님 얼굴 보기가 껄끄러웠으니까요. 저는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영업한다, 접대한다 핑계는 좋았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새벽녘에 코를 골며 자는 저를 형님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소위 꾼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좀 잘 나간다 소문이 나니까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든 거죠. 그 중에는 부동산 브로커도 있었고 주식으로 큰 돈을 만져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참 달콤했습니다. 사장님, 기술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저기 강남에 땅을 사두면 1년 만에 2배가 뜁니다. 저는 그 말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공장에서 기름밥 먹으며 10원, 20원 남기는 게 미련해 보이기 시작했죠. 하루는 제가 형님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우리 공장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읍시다. 지금이 기회래요. 저기 신도시에 상가 하나 사두면 나중에 공장 문 닫아도 평생 먹고 삽니다. 형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닌 그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동생아,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건 잠시 맡아두는 거야. 언제든 팔이 달려서 도망간다. 욕심내지 말고 우리 기술로 버는 만큼만 벌자. 그 말이 왜 그리 듣기 싫었을까요? 저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형님은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과 귀를 좀 여세요. 언제까지 땀 흘려서 돈 벌 겁니까? 남들은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기계만 돌리고 있잖아요. 형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겁이 많다. 하지만 공장 담보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직원들 밥줄이야. 그날부터 저는 형님을 경영의 방해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결제를 안 해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제 지분을 담보로 몰래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몰래 투자를 감행했고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꽤 큰 이득을 봤습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형님은 쫄보라 기회를 날린 거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잡은 거야.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조금씩 유용해서 주식에도 손을 댔고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고급 룸살롱에서 김 사장님 최고 소리를 듣는 게 공장에서 형님 잔소리 듣는 것보다 100배는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형님이 차려놓은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형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 물어도 밖에서 비싼 거 먹었어요. 그럼 풀떼기 안 먹습니다. 라고 쏘아붙였죠. 그러다 1990년대 초반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건설 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공장 안이 쑥대밭이 됐죠. 직원들은 웅성거리고 기계는 멈췄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깡패들이 아니라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제 멱살을 잡는 대신 말없이 책상 위에 통장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 낡아빠진 가죽 지갑에서 나온 손때 묻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라.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건데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뺨이라도 때려주길 바랐는데 형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썩어빠진 자존심이 고개를 들더군요. 형님의 도움을 받는 게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누가 이딴 거 달래요? 나 거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형님이 뭘 안다고 나서요? 바닥에 떨어진 통장, 그리고 그걸 주섬주섬 줍는 형님의 손. 그 손이 기름때가 잔뜩 낀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통장을 다시 품에 넣으며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돈에 미쳤구나. 사람이 돈을 쫓으면 짐승이 된다. 네 눈에 지금 내가 형으로 보이긴 하냐? 아니면 돈줄 막는 늙은이로 보이냐? 그 말에 저도 악을 썼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 이제 짐입니다. 시대 흐름도 못 읽고 융통성도 없고 형님만 없었으면 우리 회사 벌써 산장했어요. 제발 좀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뱉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형님의 가슴이 아니라 우리 인연의 끈을 자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형님이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었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하다. 형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갈라서는 게 맞아.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빨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갔을 때 형님의 자리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과 공장 열쇠, 그리고 형님 지분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 지분 정리하면 빚은 갚을 수 있을 거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더는 너 힘들게 안 하마. 밥 잘 챙겨 먹고 건승해라. 편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형님은 퇴직금 한 푼 챙기지 않고 그동안 모은 지분을 저에게 다 넘기고 빈손으로 떠난 겁니다. 직원들 말로는 새벽에 짐을 챙겨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짐이라 봐야 옷가지 몇 벌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형님은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준 새 구두는 신발장에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저는 형님이 남긴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습니다. 회사는 간신히 부도를 면했죠. 사람들은 형제가 의절했다더라, 동생이 형을 쫓아냈다더라 수군거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회사를 키우겠다고 도끼를 품었습니다. 형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거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런 못난 오기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형님이 떠나고 거짓말처럼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90년대 중반 반도체 붐이 불면서 우리 공장 부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장님 소리를 원 없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벤츠를 샀습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죠. 명절이나 제 생일이 되면 집에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한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부 섞인 웃음 속에서 왕이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제가 무슨 농담을 해도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웃어줬습니다. 역시 김 사장님,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그 달콤한 칭찬들.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비싼 양주를 마셔도 최고급 소파에 앉아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신발장을 열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던 형님의 새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드렸지만 한 번도 신지 않고 두고 가신 그 구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군요. 술김에 그 구두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제 발에는 좀 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구두를 신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하지만 눈빛은 퀭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보고 계시오? 나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형님이 걱정하던 빚 다 갚고도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틀린 거야. 내가 맞았어.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제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래, 고생했다,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 돈을 보고 웃는 사람들 뿐이지 저라는 사람 자체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성공은 모래성 같더군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제까지 사장님 최고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비톡촉을 해왔습니다. 믿었던 직원들마저 퇴직금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난리통에 저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고혈압에 당뇨, 간 수치까지 엉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아내는 독문제로 저와 냉전 중이었고 아이들은 유학가 있어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6인실 병실, 커튼 쳐진 침대 위에서 저는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추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 그 달동네 단칸방이 생각나더군요. 감기라도 걸리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새 간호해주던 형님의 투박한 손길. 아프지 마라. 몸이 재산이다. 그 잔소리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형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시고 계실까? 염치불구하고 수소문은 해봤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아냈습니다. 핸드폰에 번호를 띄워놓고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놈의 자존심. 망해서 꼴이 우스워진 채로 형님을 찾는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가 다시 재기해서 떵떵거리게 되면 그때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또다시 그 나중에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흘렀습니다. IMF는 버텨냈지만 예전 같은 후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규모를 줄여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죠. 어느 가을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아무개 사장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여기는 땡땡 요양병원입니다. 환자분 핸드폰에 동생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딱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형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형님이 왜요? 어디 아픕니까?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임종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임종이라니, 형님이 죽는다니. 그 강찰 같던 양반이 나보다 5살밖에 안 많은데 벌써 간다니. 저는 양복 상의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형님 기다려! 나 아직 할 말 못했어! 아직 사과 못했다고!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여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하던 그 다부지고 단단했던 형님은 없었습니다. 살이 다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고 초라한 노인 한 분이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형님이 힘겹게 눈을 뜨시더군요.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신 건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꼬리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술을 탈싹이시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두껍던 손이 이제는 어린아이 손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제 볼에 비비며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서 나한테 욕을 해야지.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때리기라도 해야지. 형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잡을 듯 말 듯한 힘으로 쥐었다가 놓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간호사님이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환자분이 입원하실 때 신고 오실 신발인데 챙겨 가시겠어요?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제가 그렇게나 갖다 버리라고 구박했던 그 낡은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축은 이미 닳아서 없어질 지경이고 가죽은 삭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검은색 구두. 형님은 평생을 그 신발을 신고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두 안쪽에 꼬깃꼬깃 접힌 쪽지가 하나 있더군요. 병원에 오기 전에 미리 써두신 것 같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너를 더 잘 도와줬을 텐데. 내 걱정은 말고 너는 부디 따뜻한 밥 먹고 아프지 마라. 나는 이 구두 하나면 족하다. 이 신발 신고 우리 같이 고생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갈란다. 고맙다, 내 동생 해줘서.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성공이 다 뭡니까? 벤츠가 다 뭐고 강남 아파트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껴줬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신발장의 비싼 구두들을 다 버렸습니다. 대신 형님이 남기고 간 그 낡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구두를 보며 인사합니다. 형님, 안녕히 주무셨소. 오늘도 내가 좀 못났더라도 봐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자존심은 지키고 나면 허무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말 끝까지 남는 건 나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어주던 사람, 그 사람의 온기뿐이더군요. 지금 혹시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등 돌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며 싸우고 계신가요? 지십시오. 그냥 져주십시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빈자리를 보며 흘릴 눈물의 무게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낡은 구두 한 짝 끌어안고 후회하지 마시고 부디 오늘 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 기억납니다. 3일 내내 울어서 목은 다 쉬었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공기가 참 낯설더군요. 어제와 똑같은 거실, 똑같은 소파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남기고 간 그 낡은 구두가 쇼핑백 안에 담겨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걸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배어있는 형님의 냄새. 쿰쿰한 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한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장례식장에서 쏟아냈던 그 뜨거운 통곡과는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아주 깊은 우물 속으로 볼맹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그런 먹먹하고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야속하게도 배는 고프더군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밥알을 씹으면서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탕칸방 시절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형님이 끓여주던 흰죽. 먹어야 낫는다, 억지로라도 삼켜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님이 보시기에 안쓰럽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형님 생각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노인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식당에서 순대국밥 냄새만 맡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시간이라는 게 약은 약인가 봅니다. 날카로웠던 슬픔의 모서리가 조금씩 닳아지더군요. 숨이 턱턱 막히던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잔잔하고 묵직한 그리움이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형님 생각을 해도 눈물부터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식하고 헛웃음이 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 양반 참 고집셌지. 미련 곰탱이같이 착해 빠져가지고는 하면서 말이죠. 형님의 구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장식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술 한잔 하는 날이면 그 구두를 꺼내서 식탁 맞은편 의자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혼자 말을 겁니다. 형님,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 거긴 안 추워요? 요즘 정치가 아주 시끄러워. 형님 있었으면 혀를 쭈쭈 찼겠어. 남들이 보면 노망났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낡은 신발 한 짝 놓고 중얼거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대답 없는 구두를 보며 주저리 떠들다 보면 마치 형님이 그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묵묵히 들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저는 형님을 보내드리지 못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주 근사한 방을 하나 만들어드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에서 형님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좋아하시던 구두를 신고 편안하게 쉬고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님을 보내고 나서 제 삶의 속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빨리빨리였습니다. 운전할 때 앞차가 늦게 가면 경적을 울려댔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연타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해서 미쳤을 시간이죠. 하지만 천천히 걸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포도블록 틈새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벤치에 앉아 조는 고양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 세상이 이렇게 예뻤나. 70평생을 살면서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마 이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구두 굽소리를 탁탁 내며 걸으셨던 거겠죠. 동생아, 앞만 보고 달리면 옆에 있는 꽃을 못 본다. 형님이 했던 말이 이제야 뼈에 사무칩니다. 저는 꽃은커녕 옆에서 같이 걷던 형님의 손도 잡지 못하고 혼자 질주했던 겁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성공이라고. 결국 종착역은 다 똑같은 것을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노인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더군요. 말이 많고 자기 고집만 세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지독한 꼰대였습니다. 내 말이 법이고 내 경험이 정답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합니다. 형님처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말이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져주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세상과 싸울 일이 없어지더군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왔는데 지금은 그냥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쥐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형님이 남기고 간 그 낡은 구두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족함을 알라.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야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가슴이 아릿하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나도 부모님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는데. 그런 후회들이 밀려와서 마음이 괴로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고 너무 치열했고 또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못나서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랬던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차며 이 못난 놈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형님이 나와서 그러더군요. 그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어 번 툭툭 쳐주고 갔습니다. 마치 됐다, 다 안다, 그만 아파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남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가끔 하늘 한번 쳐다보며 웃어주는 것, 그게 떠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의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좀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그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다면, 혹은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그냥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거창한 사과나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날 추운데 밥은 먹었냐?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 투박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평생을 안고 갈 후회를 막아줄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창밖 빗소리는 잦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적막한 여러분의 방 안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는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곰삭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오늘 밤도 거실에 둔 형님의 낡은 구두를 한번 쓰다듬고 잠자리에 들 생각입니다. 꿈에서라도 형님을 만나면 이제는 벤츠 태워준다는 헛소리 대신에 따뜻한 순대국밥에 소주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형님, 고마웠어.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 여러분도 오늘 밤 꿈속에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서 손 한번 꼭 잡아보시고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아무리 긴 밤도 결국엔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슬픔도 언젠가는 옅어지고 추억이라는 별이 되어 반짝일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아픈 곳 없이 마음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